여러분은 조물주의의 건물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건물주라는 단어는 단순한 자산가를 넘어선 신분 상승의 상징이자 모든 직장인의 꿈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만으로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사기 힘든 현실 속에서 꼬마 빌딩 한 채만 있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은 마치 종교처럼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화려한 성공 신화가 어떻게 처참한 비극으로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지금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중산층의 몰락을 예고하는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던 그 건물주가 사실은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밤마다 소주병을 기울이며 울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겉으로는 벤츠를 타고 명품을 두르며 화려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통장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은행 앱을 켤 때마다 빨간색으로 찍히는 연체 알림 문자는 그들의 심장을 조여오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물을 가진 사람을 불로소득의 수혜자라고 비난하거나 부러워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 누구보다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 노동은 바로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갈아 넣어야 하는 금융노예로서의 노동입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 뒤편에는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아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텅 빈 건물들이 유령처럼 서 있습니다. 한때 100억 원을 호가하던 건물이 경매시장에 나왔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유차례 유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리한 레버리지와 탐욕이 만들어낸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당당하던 건물주들을 은행의 노예로 전락시켰을까요? 지금부터 그 불편하고도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단순히 금리가 올라서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절반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비폭탄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파편은 우리 경제 전체를 덮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곧 다가올 부동산 시장의 대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그 화려한 거포장을 뜯어내고 썩어 문드러진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과 2021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광기의 도가니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중앙은행이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 돈을 풀기 시작했고 시장에는 유동성이 넘쳐 흘렀습니다. 기준금리는 0.5%라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은행들은 제발 돈을 빌려가라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당시 100억 원짜리 건물을 사는데 내 돈은 20억 원만 있으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머지 80억 원은 은행이 아주 싼 이자로 기꺼이 빌려주었으니까요. 이때 등장한 유행어가 바로 영끌과 비투였습니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마다 335 모여 주식과 코인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승부사들은 꼬마 빌딩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파트는 규제가 심해 대출이 막혀 있었지만 상업용 부동산인 꼬마 빌딩은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법인을 세우면 건물 가격의 80%에서 많게는 90%까지 대출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대출이자가 2%대인데 월세 수익률이 3%만 나와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건물 가격은 자고 일어나면 억 단위로 오르고 있었으니 시세 차이까지 고려하면 이것은 땅 짓고 헤엄치기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너도 나도 강남 서초 성수동의 낡은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꼬마 빌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매물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였고 건물주가 되겠다는 대기자 명단이 주르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 속에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동금리라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당장의 낮은 이자만 보고 6개월이나 1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설마 금리가 오르겠어? 올라도 얼마나 오르겠어? 하는 안일한 믿음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파티가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신들의 선견지명을 자화자찬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건물을 사서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기사가 매일같이 쏟아지며 대중의 욕망을 부채질했습니다. 이 시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건물주가 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퇴직금에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은 은퇴자들 혹은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빌려 투자에 나선 젊은 층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들은 건물이 안전자산이라는 신화만을 맹신한 채 거대한 빚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건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의 대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혹하게 찾아왔습니다. 화려했던 파티가 끝나고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지합적으로 이 상황을 분석해보면
레버리지 효과의 역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란 지렛대라는 뜻으로 남의 돈을 빌려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지렛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내 자산을 박살내는 흉기로 돌변합니다. 쉽게 말해 100억 원짜리 건물을 사면서 8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2021년 당시 대출금리가 2.5%였다면 1년에 내야 할 이자는 2억 원입니다. 한 달에 약 2,6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때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2,500만 원이라면 이자를 대고도 900만 원이 남습니다. 건물주는 앉아서 월 900만 원을 벌면서 건물 가격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꿈꾸던 장밋빛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한국의 대출금리도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는 5%였던 금리가 순식간에 6%대로 치솟았습니다. 이제 내야 할 이자는 1년에 4억 8천만 원, 한 달에 4천만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월세는 여전히 2,500만 원인데 이자는 4천만 원이 나가야 합니다. 매달 1,500만 원씩 현금이 증발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연봉 1억 원인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이 적자를 메우기 힘듭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역마진 혹은 역레버리지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익률이 대출 이자율보다 낮아지면서 건물을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이자 비용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건물주들이 버티면 언젠가 금리가 내려가겠지라고 희망 고문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면 즉시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경매 절차를 밟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대출 만기까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뜻입니다. 즉 은행이 내일 당장 원금 80억 원에 다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80억 원에 당장 갚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건물을 금매로 내놓아야 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자 부담을 견디다 못한 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건물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샀던 100억 원에라도 팔리면 다행이지만 지금은 80억 원에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80억 원에 팔린다면 내 원금 20억 원은 공중분해되고 빚만 간신히 갚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가격이 떨어져 70억 원에 팔린다면 건물을 팔고도 10억 원의 빚이 남게 됩니다. 내 전 재산을 투자하고 빚까지 떠안은 채 거리로 나앉게 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출로 쌓아올린 모래성이 무너지는 메커니즘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강남의 수많은 건물주들은 매달 돌아오는 이자 납입일이 마치 저승사자의 방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리 인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무섭고 근본적인 위협이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갑이니까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고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줄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없는데 누구에게 월세를 올리겠습니까? 현재 강남대로 한복판의 건물들조차 1층이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유리창은 마치 건물의 묘비명처럼 보입니다. 공실은 건물주에게 있어서 암세포와 같습니다.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관리비와 세금까지 고스란히 건물주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꼬마 빌딩의 주된 임차인이었던 스타트업이나 감성 카페들이 투자가 말라붙으면서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건물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렌트프리 조건을 내겁니다. 1년 계약하면 3개월은 월세를 안 받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지만 그래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익률이 0%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꼬마 빌딩 건물주들을 절벽으로 미는 결정적인 한 방이 더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정부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며 매년 보유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건물 가격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건물을 팔려고 내놓는 순간 마주하게 될 양도소득세입니다. 만약 운 좋게 건물을 팔아서 차익이 남았다 하더라도 개인명의라면 최대 50%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법인명의라면 법인세를 내고 돈을 뺄 때 또다시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결국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팔자니 손해고 가지고 있자니 매달 수천만 원씩 피가 마르는 적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는 신화의 초라한 민낯입니다. 은행은 이제 건물주를 VIP 고객이 아닌 잠재적 부실 덩어리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원금 일부 상환을 독촉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했던 그 건물주는 사실 은행의 소장농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장농은 흉년이 들면 굶기라도 하지만
이들은 굶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자산이 압류당하고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꼬마 빌딩의 몰락은 단순히 몇몇 부자들의 실패담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결국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놓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하락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불패 신화는 깨졌고 탐욕의 대가는 청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비규환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꼬마 빌딩 대출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던 제2금융권, 즉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위기입니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은 그나마 리스크 관리를 타이트하게 했지만 제2금융권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 몇 년간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과 담보 대출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더 높은 금리로 더 위험한 대출을 마구잡이로 승인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출들이 모두 부실 채권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체율이라는 지표를 보면 그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은 2021년 1%대에서 2025년 현재 1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실로 공포스럽습니다. 10명이 돈을 빌려갔다면 그중 한 명은 이미 이자조차 못 내고 배를 째라고 누워버렸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담보로 잡은 건물을 경매에 넘겨 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매 시장은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낙찰가율, 즉 감정가 대비 실제로 팔리는 가격의 비율이 6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은행이 80억 원을 빌려줬는데 건물을 팔아봤자 60억 원밖에 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20억 원이 증발하는 셈입니다. 이런 부실이 쌓이면 은행의 재무 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수많은 은행이 문을 닫고 평생 모은 돈을 날린 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오열했던 그 지옥 같은 풍경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악몽의 재현 직전에 서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위기가 금융권을 넘어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피드백 루프입니다. 은행이 돈줄을 재면 멀쩡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대출을 연장하지 못해 흑자 도산을 하게 됩니다. 자영업자가 망하면 상가 공실은 더 늘어나고 건물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건물주가 망하면 은행 부실은 더 커집니다. 이것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건물주도 은행도 아닌 바로 그 건물에 새들어 살던 영세 상인들과 그 은행에 예금을 맡긴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지금 강남 뒷골목의 풍경을 한번 자세히 묘사해 보겠습니다. 화려한 대로변 바로 뒷블록만 가봐도 1층 상가 유리창에는 임대문의 종이가 누렇게 색이 바랜 채 붙어 있습니다. 밤이 되면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가게 내부를 비추는데 바닥에는 전단지와 먼지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거리는 의심연스럽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한때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며 젊은이들로 북적했던 가로수길이나 경리단길의 몰락이 이제 강남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강남 불패 신화의 가장 큰 전제는 수요가 공급보다 언제나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업무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택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굳이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강남의 대형 오피스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로 옮기거나 외곽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경영 전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소비 패턴의 이동입니다. 오프라인 상권의 붕괴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모든 것이 쿠팡과 네이버 쇼핑으로 해결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물건을 사러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단지 물건을 구경하는 쇼룸 역할에 그칠 뿐 실제 구매는 최저가 검색을 통해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출이 나오지 않는 상가에 비싼 월세를 내고 들어올 자영업자는 없습니다. 특히 꼬마 빌딩의 주 고객이었던 소형 카페나 의류 매장들은 배달 전문점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온라인 쇼핑몰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즉 꼬마 빌딩이라는 공간 자체가 잉여 자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자산의 진부화라고 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MP3 플레이어가 사라진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의 효용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임대료는 계속 떨어지는데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미래를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꼬마 빌딩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세금과 유지비만 축내는 돈 먹는 하마일 뿐입니다. 강남의 건물주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건물을 허물고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헐값에라도 팔고 탈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도 쉽지 않습니다. 주차장법 강화와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평당 건축비가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시대에 낡은 건물을 고치는 것조차 엄청난 모험입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건물은 낡아가고 도심 속의 흉물로 방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겪었던 현상입니다. 도쿄 외곽이나 지방 도시에 가보면 주인 없는 빈집과 상가들이 폐허처럼 방치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강남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소비는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기업은 효율을 추구합니다.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 앞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낡은 유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산 가치의 대이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미래의 실패를 보장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연착륙, 즉 소프트 랜딩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에 불과합니다. 이미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것은 더 큰 거품을 만들 뿐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정책과 환율 문제를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금리를 대폭 낮추기도 어렵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일본식 장기 침체, 즉 L자형 불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지만 아주 서서히 그리고 길게 하락하는 것입니다. 거래는 실종되고 건물주들은 좀비처럼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건물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 호가만 유지된 채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동결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건물주들이 소리 소문 없이 파산하고 자산은 서서히 은행과 부실 채권 투자자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경착륙, 즉 시장 붕괴입니다.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나 전쟁 같은 변수가 발생하여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부동산 투매 현상이 벌어지며 가격이 반토막 이하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장난 빌딩이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현금을 지인 소수의 슈퍼리치들만이 헐값에 자산을 줍는 줍줍 장세가 펼쳐질 것입니다. 평범한 중산층 건물주들은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상승장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습니다. 경매 시장을 주목하십시오. 앞으로 1년에서 2년 사이에 감정가의 50% 이하로 떨어지는 알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덤벼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수익률을 분석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보다는 수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부채를 줄이는 것이 생존의 제1원칙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맹신해왔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고 불로소득을 쫓는 것을 현명한 투자라고 착각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은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욕망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부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이번 사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강남 꼬마 빌딩의 눈물은 단순한 투자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과 무리한 레버리지가 가져온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이제 우리는 건물주라는 허상에서 깨어납니다. 진정한 부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현금 흐름 창출 능력과 나 자신의 경쟁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꼬마 빌딩이 없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빚 없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여러분이 승자일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빚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건물주들이 이자 걱정에 잠을 설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내일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투자는 남들의 성공 신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시장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고 차가운 이성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자산은 강남의 빌딩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지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앞으로도 자본주의의 정글에서 살아남는 생존 지식을 가장 날카롭고 깊이 있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